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문대 취업학생처장 임승휘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0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온라인 OT에서는 여러분의 수강 신청에 이어 학생증 발급과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OT를 준비하다 보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학사 정보를 전달한 것 외에 선문대와 신입생의 첫 만남인 이 온라인 OT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출발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지 않은 4년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전공 지식을 쌓고 평생을 같이 할지도 모를 친구를 만나고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할 인재가 될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생활동과 취업활동을 준비하는 처장으로서 저는 우리 대학이 졸업 후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를 늘 고민합니다. 행복한 학창시절, 소중한 친구, 평생의 스승, 미래를 준비하는 치열함, 그리고 깨어있는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경험하는 마법 같은 시간을 선문대에서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3월 16일 개강일에 신입생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개강 첫 주와 둘째 주 수요일 12시 반서부터 2시 반 창의 공감 시간에는 온라인 OT에서 진행하지 못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문대 학생을 위한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발알기. 동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은 보건의료관입니다. 보건관은 치의생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옆 건물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화관입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건축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잔디밭 왼편에 위치한 이곳은 인문관입니다. 1층에는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의 중심, 본관입니다. 본관에는 학생들을 위한 카페와 학생 지원팀이 있습니다. 잔디밭 오른편에 위치한 이곳은 자연관입니다. 자연관에는 각종 기계와 실험실이 있습니다. 셔틀장 옆에 위치한 이곳은 공업관입니다. 공업관에는 대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서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은 스포츠과학관입니다. 이곳은 스포츠 무도학과, 법경찰학과가 주로 사용합니다. 옆에 위치한 곳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 위치한 이곳은 산악관입니다. 산악관은 공대 학생들이 실습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화학숙입니다. 성화학숙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본관 1층 취업 진로팀은 진로 작성을 개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격려 프로그램을 알려줍니다. 이곳은 학사팀입니다. 교내 입학식 및 졸업식 등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본관 2층 학생 상담센터는 각종 심리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열린 공간입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상담센터 바로 옆에는 학생 지원팀이 있습니다. 교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발견한 경우 학생 지원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1층에는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편의점과 학생 식당,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학생 자치단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를 비롯한 신학순결학과, 인문사회대학,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건강보건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의 학생회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언론사 SUBS 방송국이 있습니다. 3층에는 60여 개의 동아리가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총동아리 연합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에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뿐만 아니라 복사점, 문구점, 서점, 미용실,
안경점, 유학원, 사진관이 있어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하라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6학번 강아라입니다. 인사대에서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았네요.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1학년 때는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그리고 복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단과대장학금 이렇게 받았고요. 2학년 때는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복지장학금, 우수성적 장학금, 교육 역량 강화 장학금, 차석 장학금도 같이 받았고요. 3학년 때는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복지장학금, 차석 성적 장학금, 에이스 장학금, 이포트폴리오 장학금, CK 서번트 리더 장학금, 지니플러스 튜터 장학금, 동계 프롬 비기닝 해외 연수 장학금 이렇게 받았고요. 4학년 때는 교육 역량 강화 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복지 장학금, 수석 성적 장학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 수혜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수혜 금액은 4,377만 6,500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작년에 받았던 프롬 비기닝 해외 연수 장학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가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프롬 비기닝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학기에 40명 정도 선발을 해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해외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지원금도 되게 컸고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셔서 자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였고 거기 가서 문화체험도 많이 하고 영어 실력이 진짜 너무 눈에 띄게 늘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장학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스 플러스 모니터링단 장학금이 기억에 남아요. 그 에이스 플러스 모니터링단은 저희 학교에서 저번에 에이스 사업이라는 그런 큰 사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학생들 관점에서 뭐 개선을 해야 될 점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점을 분석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과정이 힘들고 번거롭고 막 이제 보고서도 매주 쓰고 그렇게 했어야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되게 뿌듯하고 우리의 의견이 뭔가 반영되는 것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또 저희 팀이 우수로 선발이 되어서 5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그때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국가근로를 해오셨던데 총 얼마나 받으셨나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근로 장학금이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거긴 한데 학생들이 직접 학교 안에 있는 데서 공강 시간이나 뭐 자기 쉬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교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더 오를 거라고 하긴 하는데 최저 시급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교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넘어요. 1,500원 정도를 주는데 그게 진짜 상당히 쏠쏠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꾸준히 근로를 하면서 느꼈던 팁 같은 게 그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노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급이 1,500원이니까 일주일에 20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을 꽉 채워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80, 90만 원 그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좋은 장학금 제도여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성적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적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1등, 2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 뭐 3.8, 3.9만 돼도 되게 장학금 들어오는 게 많고 그래서 일단 성적 관리 그리고 그렇게 성적 관리를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프로그램을 거의 이제 성적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를 하셔서
성적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으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기회 같은 것도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 학교 공지사항을 봐왔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참여율이 되게 낮은데도 큰 장학금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꾸준히 보시고 그냥 일단은 신청을 해보는 그런 실천, 행동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경제통상학과 1학번 김영아입니다.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1학년 때는 AS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교육장학금, 교육역량 장학금, 복지장학금, 해외연수 장학금을 받았고요. 제가 2학년 때는 교육역량 장학금으로 지역 학원에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준비반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특성화 차세대 리더 장학, 정보 연수회 장학, 취업 지원 장학. 그다음에 3학년 때는 학교 다단위 국가장학금과 고수 성적 장학금, 형제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총 수액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수액 금액은 4,119만 5,200원입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활동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제가 1학년 때 인도네시아로 동계 전공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해외 연수 장학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한 달간의 연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어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화상 일본어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총 35만 원을 받음으로써 한 달간 일본어 능력을 키우는 그런 활동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연구재단 특성화 장학금이라고 스터디와 제가 튜터링을 했는데 자기들이 많은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활동으로 보고서를 잘 쓰시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장학금이란 걸 받으셨던데 그건 뭔가요? 그 형제장학금은 학교 내에 그 자녀가 2명 이상이나 3명일 경우에 받는 장학금인데요. 저는 현재 남동생과 언니가 같이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여서 형제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장학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총 금액은 100만 원으로 받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은 약간 교내랑 교외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내에는 성적이 3.5만 되더라도 다양한 교내 공모전이나 이포트폴리오라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이나 타 정부기관의 정보력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성문대학교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를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장 구한원주, 부회장 김범채입니다. 서문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항상 꽃길만 가득하기를 저희 선문회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에 만나요. 보고 싶어. 우리 한 달 뒤에 만나요. 꼭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신입생 여러분, 선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선문회 복지부장을 맡은 고소리, 계엄일국장 김호재, 홍보부장 김혜진입니다. 저는 이제 회장 원주 언니랑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선거운동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바꾸고 싶어서 이 친구의 추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저는 바꾸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어떻게 바꾸셨나요? 저는 여기까지. 학교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어서 곳곳을 찾아보다가 학생의 활동이 좀 제 마음에 좀 저격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빵. 일단 6개의 국이 있는데 저희가 2개씩 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보국은 학생들이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에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은 전반적인 큰 행사들, 뭐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일정들을 짜고 기획해서 세부 일정들을 이제 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복지국은 일단 학교에서 생기는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쓰이는 공문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국입니다. 총무국은 행사를 이행할 때 이제 거기에 쓰이는 예산들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공적인 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되게 청렴하고 이제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은 제휴업체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학생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증이 마스터카드가 되게끔 하는 국입니다. 그리고 정책국은 이제 우리 선문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실천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선문의 머리에 해당하죠. 회장님요? 회장 심장. 심장. 저는 이제 우리 국이 대협력국이다 보니까 이제 제휴업체 맺어와서 페이스북에 딱 글을 올렸는데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반응을 딱 봤을 때 댓글에 뭐 여기 가자 막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때 막 그런 글도 있어서 제가 기억나는 글이 그건데 이제야 대학교인 것 같다. 와. 내가 그거 보고 그냥 눈물이 그냥. 저는 유학생회와 소통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글로컬 선문대학교잖아요. 글로벌. 우리 플라이 선문 제도로 1회씩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우리 선문대학교에 외국인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 너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깡총깡총이라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외국인과 함께를 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캠퍼스에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어. 외국인들 친구들 볼 때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여기가 뉴욕인가 이번에 그 월간 업무 보고를 통해서 또 카드 뉴스 형식으로 이제 이번 달은 뭐뭐를 했고 뭐 다음 달은 뭐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약간 또 되게 투명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제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딱딱 정리해서 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방학 동안 이제 자취방을 떼야 돼가지고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숙사 쓰다가 친구방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이제 총학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택배 대리 수령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택배를 아무리 집이 없어도 택배는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를 총학생회 실로 하면은 이제 내 서명하고 이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되게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단 학생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맞아. 이 얘기하려 했어. 왜냐면 총학 안에서도 3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치단체들끼리도 친해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과들을 만나고 저희는 이제 인문사회대지만 뭐 건보대나 다른 그런 대학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과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을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그냥 일반 학생일 때보다는 총학생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학교에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공지도 약간 한 번 더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가? 저에게 선문회랑 최고의 선배 같은 느낌이랄까. 저희 학교 생활을 도와주고 뭐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고 이제 또 친근함도 있고
가족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어서 최고의 선배가 아닐까라고. 나에게 선문회란 국밥이다.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버릴 것도 없고 나한테만은 이제 국밥이다. 나에게 선문회란 필수 코스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펼치고 싶은 상상력 다 펼치고 어른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려. 잘생긴 애들 많을 것 같아. 귀여운 애들 진짜 많을 것 같아. 귀여운 애들? 뭐야? 회장님한테 전화 왔는데요. 갑자기 왜? 왜요? 갑자기 왜? 아 언니 하고 싶은 말 있다고요? 하고 싶은 말 있다는데요? 뭐? 누구 같아요? 너희들한테 그거 알아? 레이디 퍼스트. 이런 얘기 이미 구식인 거. 한 여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내가 들어줄게. 만일 같은 상황이 스웨덴에서 발생했다면 이건 내 일이야. 상관하지 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한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물체는 못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여자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도 왠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감. 여자는 남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존성. 자연스러운 듯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어딘가 이상한 생각들. 이 이상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건 나의 탓도 너의 탓도 아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치마 속 다 보인다. 남자인 네가 들어줘야지. 그래야 멋진 남자야. 조심해. 오빠한테 부탁하렴. 어떻게 여자한테 지냐? 여자애가 이게 뭐야? 칠칠 맞지 못하게. TV를 켜면 꼭 이런 남녀가 나왔다. 눈물 많고 연약한 여자. 남자 없이 뭐 해보려다 꼭 다치는 여자. 퇴근하는 남편을 그저 기다리는 아내.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남자. 자동차의 문을 열어주는 남자. 여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남자. 결국 여성들은 일을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남편보단 내가 퇴사를 해야겠지? 이번 추석에도 친정에 가긴 어렵겠지? 대신 남성들은 오늘은 몸이 좋지 않네. 그렇지만 도와야겠지? 더치페이 하자고 할까? 아니야. 남잔데 쪼잔해 보이기 싫어. 남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해.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사실 남성은 생각보다 섬세하다.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 때때로 여리고 겁도 많다. 남성보다 강한 여성도 있다. 용감하고 냉철한 여성도 많고 무뚝뚝하거나 터프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여자라는 남자라는 도형 안에 맞지도 않는 내 몸을 억지로 구겨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직까지 많은 남성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막연한 이유로 지지한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남성의 권익은 제자리인 채 여성의 권익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정의로움 그 이상으로 남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남성만큼 활발해지고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남성의 경제적 부담감과 책임감이 덜어진다. 집에 일찍 가는 만큼 부부간 대화가 많아지고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며 아빠도 성장할 수 있다. 남성의 권익은 이어져 있다. 하늘이 올라가면 실도 따라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자. 그리고 나눠 갖자.
꿈에 그리던 캠퍼스. 대학 생활은 공부 말고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멋진 친구들과 함께 생각과 고민을 나누며 성장할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덤이죠. PC방 갈래? 그러지 말고 축구는 어떠냐? 축구 먼저 하고 PC방 갔다 낮술콜? 아씨 천댄데? 야 너도 가자. 어? 나는 만약 창수가 게임이나 운동,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요즘 하는 게임이 없어서 요즘 땀 내기가 싫어서. 술은 무슨 술이야 나부터.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남자라면, 게다가 남중남고를 졸업한 창수라면 이 중에 하나쯤은 하고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창수는 이상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 좋아 재밌겠다. 술은 대학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친분을 쌓기 아주 좋은 도구죠. 약간의 취기에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조금씩 가까워지죠. 야 미짠! 야 사나이는 그런 거 남기는 거 아니야. 웃긴 새끼네 진짜. 야 남자가 무슨 막차야. 집에 자고 가냐. 가자. 흑기사 흑기사. 야 남자가 지켜줘야지. 너 구경만 할 거야? 만약 참다 못한 창수가 그만 좀 먹여요. 이렇게 말한다면 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술 좋아하는 너나 많이 마시고. 야 니네 집 왜 가? 들어온 집에 내가 왜 가냐. 니네 집 가서 내가 토한다. 어?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물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 좋은 자리를 깨뜨릴 만큼 창수는 이상한 놈이 아니거든요. 야 창수야 흑기사 어? 야 남자가 지켜줘야지. 너 구경만 할 거야? 응? 야, 네가 내 걸 왜 먹어? 선배, 저 막차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많은 신입생이 그렇듯 창수도 대학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지가 그럴 수도 있겠죠. 예지와는 고민하고 있는 진로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합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친구죠. 제 오늘 세 보이지 않아요? 난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좋은데 제 여자친구는 별로. 저런 애가 갑자기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남자애들끼리 남한테 관심 있거나 뭐 좋아하는 애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면 어때? 아니 뭐 그런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뭐 끌린다? 꼴린다? 뭐 그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창수 네 차례야. 참다 못한 창수가 이거 성희롱이잖아요 선배. 이렇게 말한다면 그 너네 뭐야?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얘기야? 야 농담도 못하냐. 혼자 진지해 혼자. 모자 새끼. 아니 혼자 깨끗한 척 다 하네 진짜. 물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창수 네 차례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형, 창수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창수야 네가 불편해하니까 내가 많이 불편하다. 창수 설마 아직 형이랑 좋은 데 갈래? 남자는 놀 줄 알아야 돼 임마. 같이 가자. 뭐야 좋겠네. 결국 창수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죠. 저도 언제 한번 가고 싶네요. 쉽게 웃어넘기면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남자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남자끼리는 해도 된다는 말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요? 창수는, 아니 우리는 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여겨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역시 이상한 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전한 실험 수행은 모든 연구개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임하는 기본 자세, 화학물질 관리, 전기 관리, 가스 관리, 화재 관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임하는 기본 자세. 안전한 실험은 깨끗한 실험 환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연구원에게 있어 보호장구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인데요. 면 소재로 만들어진 실험복은 불이 잘 옮겨붙지 않고 위험성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구입니다. 유해먼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실험은 적절한 호흡 보호구를 사용함으로써 오염된 공기로의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화식 마스크의 정화통은 색깔별로 용도가 다르니 다루는 물질에 따라 맞는 정화통을 사용해 주세요. 화학물질이나 파편이 튀는 작업은 자칫 실명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실험 내용에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 한 방울이 손에 떨어져 혈관 전체에 퍼질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해주는 것이 바로 보호장갑입니다. 폴리에틸렌 장갑, 합성 고무 장갑, 내열 장갑 등 실험 내용에 적합한 보호장갑의 사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해 소중한 손을 보호해주세요. 실험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폐기물을 처리하고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 다음 실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누출된 화학물질을 닦거나 버릴 땐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세요.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한 실험실. 다음 실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화학물질 관리. 실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화학물질.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폭발해서 연구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험 중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다면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림과 동시에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장시간 노출시켜야 합니다. 위험성 물질이 눈에 들어갔다면 실험실이나 복도에 비치된 세안장치로 곧바로 눈을 씻어내고 피해 부위가 넓다면 비상 샤워 장치로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물질이나 의심이 가는 물질들은 반드시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 특성을 파악한 후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시약병은 반드시 상호 반응성이 없는 시약끼리 모아서 보관해야 하며 뚜껑을 개봉한 시약은 뚜껑이나 라벨에 개봉일을 기록하고 시약을 작은 시약병에 덜었을 때에는 반드시 물질명과 위험성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험성 높은 시약을 보관할 땐 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기식 시약장이나 안전 캐비넷에 보관해 주세요. 사용 후 남은 시약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은 반드시 폐액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폐액통은 수거일에 맞춰 바로 처리하거나 그날그날 외부 보관통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관리. 실험실에서는 직접적인 전기 고장 이외에도 실험 중 일시적으로 발생된 정전들이 화학 반응에 민감한 물질과 반응해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감전 쇼크로 인해 몇 분 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주변의 동료는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평소 훈련한 대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면 감전 환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동반 감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실 전기 사고의 대부분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와 합선,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인데요. 이러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누설 전류량이 많을 경우엔 감전 사고로 이어지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전기기기는 접지선이 연결된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멀티 콘센트는 과부하 자동 전원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발열 위험이 낮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설치는 바닥 청소 시 물이 닿지 않도록 바닥에서 30cm 이상 높이에 고정시켜 안전캡을 씌워 사용해야 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전류로 인해 열을 발생시킵니다. 과전류는 전기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가스 관리. 다양한 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은 잠재적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늘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스 누출 경보가 울리면 훈련한 대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대피 시엔 반드시 사용 중인 전열기구나 실험용 가열기를 꺼 폭발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가스 누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를 진압하지 말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원이 가스 누출에 의해 질식이나 중독 증세를 보일 경우 노출 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심폐소생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독 증상을 보이는 연구원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한 상태라면 인공호흡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른 동료는 119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는 실험 전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켜주고 평소 가스 배관과 연결 상태를 점검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응성이 높은 가스 용기는 가급적 먼 곳에 배치하고 가스 누출 경보 장치를 설치하거나 수시로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관리. 화재 사고는 연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험실 사고이면서 가장 위험한 사고 유형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화재 경보 버튼을 누르고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하는데요. 솔벤트나 기름 성분에 불이 옮겨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화재를 확산시키므로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울 경우 복도나 야외에 설치된 소화정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소방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도록 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연구원은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연구원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비상기구함의 위치, 비상구, 대피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대피로에 열기가 강할 경우 소방 담요를 덮거나 비상 샤워 장치로 몸에 물을 묻힌 뒤 이동하도록 합니다.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면 소방대원들이나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소로 집결해 인원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실험실 화재 사고. 항상 주의하고 만일을 대비해 준비하는 습관만이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답이겠죠. 실험실에 비치된 여러 소방기구들과 비상시 사용할 안전도구들은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분말 소화기는 분말이 침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흔들어주고 산소 공급식 마스크는 공급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기구를 켜둔 채 잠을 잔다든지 음식을 해먹는 행동들 또한 실험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 안전한 실험 수행은 질 높은 연구 결과로 이어지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